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시간 외에서 55% 폭등했던 리비안 23% 급등에 그쳐 전일 독일의 유명 완성차 업체 폭스바겐이 리비안에 최대 50억 달러의 투자를 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리비안의 주가가 23% 이상 폭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뉴욕 증시에서 리비안은 전거래일보다 23.24% 폭등한 14.7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일 시간외 거래에서 55% 폭등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승률이 크게 준 것입니다. 젠슨 황 주총서 경쟁 심화하고 있다. 엔비디아 0.25% 상승에 그쳐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연례 주총에서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고 발언함에 따라 엔비디아의 주가가 0.25%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는 전거래일보다 0.25% 상승한 126.4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나도 AI주 아마존 시총 2조 달러 돌파 시총 5위. 아마존이 AI 특수에 힘입어 시총 2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시총 2조 달러를 돌파한 미국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뿐입니다. 이날 아마존이 시총 2조 달러를 돌파함에 따라 아마존은 미국 기업 중 5번째로 시총 2조 달러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아마존은 2020년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었습니다. 이후 4년 만에 시총 2조 달러도 돌파했습니다. 스티펠 목표가 상향, 테슬라 5% 급등 4개월 내 최고. 미국의 대표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투자사의 목표가 상향으로 5% 정도 급등해 4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는 전거래일보다 4.81% 급등한 196.3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증권사 스티펠의 분석가 스티븐 젠가로는 이날 테슬라에 대해 매수 등급을 유지한 채 목표가를 265달러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주가보다 35%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8 오늘의 승부주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오랜만에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굵직한 이벤트 두 가지가 있었죠. 먼저 엔비디아 주총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사실 별다른 이야기는 나오지 않게 되면서 주가는 좀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마감 직전에 상승분로 전환을 하면서 강보합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기다렸던 마이크론도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다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지만 가이던스가 예상치에 좀 부합하지 못하게 되면서 시간 외에서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시장 안에서 주인공은 아마존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총 2조 달러를 돌파하게 되면서 미국 기업 중에서는 역대 5번째로 시총 2조 달러 클럽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는 이 결과들이 또 어떻게 반영되게 될지 개장하기 전에 저희와 함께 미리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8 오늘의 승부주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종호 PD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힘내시고요. 이제 하루만 또 지내면 또 즐거운 주말이죠. 일단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깔딱고개 하나였던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넘겼는데 이제 잘 넘겼나를 좀 보면요. 일단 매출은 좋았습니다. 근데 어저께도 그렇고 이틀 전에도 제가 강조했지만은 가이던스가 중요하다. 3분기하고 4분기 실적이 어떻게 전망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3, 4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좀 예상치하고 부합은 했으나 이것을 조금 서프라이즈한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떨어졌다라고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고요. 지금 마이크론이 올해 들어서 주가가 한 60%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욕구를 땡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마이크론 실적 발표한 후에 나오는 코멘트들은요. 나쁘지 않았죠. 어쨌든 HBM에 관련된 수요는 증가될 것이고
인공지능 관련돼서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콘텐츠 산업이 뭔가 발전을 하고는 있지만 상용화가 돼서 우리가 뭔가 사용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되려면 아직도 성장기는 많이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실적 하나 가지고 야, 이거 수요 또 떨어지고 반도체 전망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은 이제 어제 마이크론 실적 나오고 나서 애프터마켓 상승이 한 마이너스 5%대 밑으로 떨어지다가 이제 좀 하락 부분을 좀 만회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이 모습이 오늘 국내 시장 반도체 쪽에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작할 때는 좀 약하게 시작할 것 같다는 예상이 들고요. 장 마감에는 왠지 좀 하락분을 조금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이 30년 만에 2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동안 이런 느낌이었어요. 우리도 AI에다가 투자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안 껴줘? 이런 느낌. 그래서 오늘 조금 강하게 어필을 했죠. AI 관련된 산업으로 인해서 향후 수백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게 기대된다. 이러면서 조금 아마존이 오늘 거의 나스닥 상승을 다 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 3대 지수는 올랐지만은 그렇게 조금 유쾌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아직까지 오늘 마이크론 실적을 넘었지만요. 내일 오전 10시에 미 대선 두 후보가 이제 첫 대선 토론을 하죠. 이번에 조금 특이점은 대선 레이스가 좀 빨라졌다는 점인데요. 이로 인해서 조금 시장의 노이즈가 어떻게 낄지도 우리가 내일 조금 긴장까지는 아니고요. 좀 관전하면서 봐야 될 포인트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저녁이 되면 이제 PCE 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우리가 이번 주는 계속 강조했죠. 월화수에 조금 현금 확보를 조금씩 해두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일단 김성규 전문가님한테는 오늘 좀 먼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진철 전문가님. 네. 어쨌든 마이크론 실적이 좋긴 좋았어요. 네. 근데 이제 예상 가이던스가 조금 안 좋아서 조금 안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좀 예상치보다 조금 실망감이 있어 떨어졌는데 오늘 국내 시장 반도체 영향이 있겠죠?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마이크론이 지금 떨어졌으면 오히려 SK 하이닉스가 지금 약간 더 올라갈 확률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이크론이 지금 그 엔비디아의 HBM 메모리를 거기에 공급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띄어지고 있으니까 그동안에 독점 공급했던 SK 하이닉스가 견제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최근 들에 우리 기억하는 거 있죠? 소송 들어갔습니다. 특허 소송.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크론과의 어느 정도 조금 더 싸움이 좀 격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로 말미암아서 제가 볼 때 마이크론이 조금 더 좀 약간은 조정을 받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반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특히 이제 그 HBM 관련된 종목들은 오히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마이크론이 비록 떨어졌다고는 하지만은 지금 현재 HBM으로는 사실상 그 하이닉스가 독점이죠. 그러니까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에서 봤을 때 SK 하이닉스는 1차 목표가로는 25만 원 한 번 정도는 터치를 할 거라고 단기적으로는 보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올라갈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유창현 대표님한테는 이 반도체 관련된 질문은요. AS 하면서 물어볼게요. 왜냐하면 어저께 승부주의 결과가 좋았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마이크론 실적과 모 신문사 단독 기사랑 합쳐가지고 질문 드릴 게 좀 있어서 AS 할 때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시장 질문은 유창현 대표님 네. 하겠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요. 네. 어저께까지 외국인 순매수가 4조를 돌파했습니다. 또 5월에는 조금 순매도로 끝났는데 네. 순매수가 다시 바이코리아로 갔단 말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7월 시장에도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진다면 어떤 섹터를 조금 보면 좋을지 아니면은 코스닥에 조금 소외된 느낌이잖아요. 이제는 좀 7월에는 좀 코스닥을 봐야 될 때인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형주 장세가 조금 더 많이 이어진다면 대형주 장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결국엔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기조가 그러니까 매수를 해오던 섹터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다른 섹터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사실은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 나면 조금은
많이 매수했다라고 말하기 좀 힘든 부분들이 좀 일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일부 이제 실적주 개별적으로 이제 간헐적인 매수가 들어오는 기조는 저는 7월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섹터가 조정을 받았을 때 저는 분할 매수 관점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중소형주는 아무래도 이제 7월 FOMC 이후에 금리 전망이 정말 9월달에 인하하겠다라는 어떤 확신을 준다라면 그때부터 중소형주가 좀 힘을 내서 코스닥이 움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일단 6월 외국인 코스피 시장 기준에서 순매수가 4조 한 6천억 정도가 들어왔던데요. 하지만은 이게 골고루 들어간 게 아니라 대형주 중심, 대형주 빅테크죠. 우리나라 빅테크,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등 이쪽으로 순매수가 집중됐기 때문에 7월에도 차라리 아직까지 중소형주보다는 이러한 메인 종목들이 조금 조정받을 때 분할 매수 관점이 유리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지나면 이제 6월 시장이 마지막이기 때문에요. 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외국인들이 또 돌아온 모습이 보여서요. 자, 그러면 어제 승부주가요. 두 분 다 종목이 매우 좋았습니다. 아주 별 5개. 자, 한번 보시죠. 네. 유창희 대표님, 하나머티리얼즈. 야, 13.65%. 제가 이 하나머티리얼즈 때문에 아까 살짝 마이크로온 질문을 넘기겠다고 얘기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김성규 전문가님. 동국제약. 9.81%. 매우 좋은 수익률 거두셨습니다. 이제 동국제약이 제약을 떠나 이제 헬스케어 사업까지 진출한다. 좋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왜 별이 5개인지 지금 보셨죠? 어제 승부주 컨디션 매우 좋았고요. 일단 유창희 대표님, 네. 어제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가요. 네. 약간 낸드 쪽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소재 관련 회사인데 2가지 좀 이슈가 있더라고요. 어제 마이크론 실적을 좀 제가 보니까 낸드 쪽 실적 성장세가 매우 높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단독 기사지만은 삼성전자에서 낸드 플래시 관련돼서 가격을 15% 인상하겠다. 네. 이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낸드에 대한 수요가 어제 이 말씀했잖아요. 반도체에 집중해 보자. 네. HBM을 떠나서 낸드도 있다. 네. 그렇다면 하나 머티리얼즈 지금 차트 상에서도 이제 올라간다는 느낌인데 네. 더 끌고 가고 싶거든요. 어떻게 전략될까요? 네, 지금 일단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HBM은 계속 좋을 건 맞습니다. 근데 HBM 때문에 D램이라든지 낸드가 좀 피해를 본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웨이퍼가 뭐 분기당 한 140만 장 정도 사용이 되는데 이게 HBM 쪽으로 한 120만 장이 쓴다고 합니다. 나머지 그러면 20만 장 가지고 D램도 만들어야 되고 낸드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낸드 수요는 지금 급증할 수밖에 없는 게 AI 데이터 센터 그냥 GPU만 딱 우리가 컴퓨터라고 친다라면 CPU하고 그래픽 칩만 있다고 해서 컴퓨터 돌아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하드가 있어야지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장 장치가. 그래서 그 AI 데이터 센터에 낸드가 엄청나게 SSD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 또 낸드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하나 머티리얼즈 충분히 이쪽 낸드 쪽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시장 자체가 약간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든 엔비디아든 약간 변동성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일부 최소한 20% 30% 이익 실현하고 나서 또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보는 목표가 7만 원까지는 계속 열어놓고는 있지만 일단은 일부 이익 실현하면서 끌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시장은 조금은 수익 났을 때 좀 일부 챙기는 전략이 필요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수익 날 때 좀 일부 챙겨가자. 하나 머티리얼즈 요즘 이 반도체 주식들 중에서 신고가 패턴이 많기 때문에 하나 머티리얼즈도 왠지 제 생각에는 신고가를 넘어서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가 있어서 좀 질문 드려봤는데 역시나 일단은 지금 나무는 좋지만 숲을 봤을 때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가되 수익을 챙겨가고 나머지 물량을 조금 한번 7만 원까지는 가보자. 신고가까지 한번 기대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유창희 대표님. 네. 방금 제가 첫 질문, 7월 시장에는 대형주에 좀 분할 매수 관점 보자 하셨잖아요. 네. 결국엔 반도체입니다. 네. 유창희 대표님한테 제가 좀 오늘 욕심을 좀 내보겠습니다. 자, HBM도 있고, 네. 그다음에 D램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SSD 관련된 낸드 플래시 쪽도 있고 유리기판도 있고 그런데 유창현 대표 하나 머티리얼즈 말고 시설이 네. 좀 조정을 받으면 네. 요 업종 중에서 선호하는 업종 하나 골라서 좀 픽을 하나 주신다면. 저는 일단은 계속 디램이라는 낸드 쪽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디램하고 하고. 낸드요. 네, 왜냐면 이쪽이 어쨌든 물론 이제 주식이라는 게 꼭 저평가를 못 오른 거는 못 오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들 쪽에서 계속 추세가 살아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을 좀 선택을 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약간 후공정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후공정. 그렇다면 종목은 딱 떠오르시는 거 없으실까요? 사실은 제가 지난주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코세스 같은 경우가 네. 잘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까지 좋았고 월화 조정을 받았지만 어제 다시 한 11% 상승을 하면서 고점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 보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요즘 주식 어렵죠. 저도 문과 출신인데 20 출신 분들의 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 방송하면서 제가 반도체 공부를 할 줄이야. 자, 어쨌든 지금 뭐 유창현 대표님 방금 낸드 플래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SSD에 들어가는 이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SSD는 우리의 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에서 우리의 기억을 저장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은 왜 필요하냐?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 챗GPT한테 질문을 했을 때 뭐 박종호 PD에 대해서 좀 찾아줄래? 뭐 이미지 찾아줄래 했을 때 이미지를 찾아주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뭐 데이터상에서 제 사진들이 어딘가에는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수집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찾아올 때 어디서 찾아올까요? 금고, 메모리 안에서 찾아오겠죠. 이게 바로 서버 데이터 저장 장치입니다. 중앙 서버에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저장을 해놓고요. 이게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한테 질문했을 때 이 클라우드에서 관련된 키워드를 찾아서 자료를 수집해주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정보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데이터 저장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SSD, 이 뇌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 HBM에 꽂혀 있지만은요. HBM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 저장 장치가 더 수요는 증가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저께 마이크론 실적을 봐도요. SSD 관련된 실적 성장세가 두드러졌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HBM만 보지 마시고 다른 반도체군도 보셨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의견이고. 자, 김성규 전문가님이 일단은 동국제약이 어제 이제 실적이나 이런 것보다도 헬스케어에 진출한 좀 호재를 받았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요. K-뷰티에서 이제 K-미용기기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네. 그 6월 수출입 지표를 봐도 이 미용기기에 관련된 수출입 지표가 매우 높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동국제약이 여기에 또 미용기기 탑승한 것 같은데 더 끌고 가면 좋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어제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네, 첫 번째 우선은 동국제약은 목표가를 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윗꼬리를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 더 들고 간다 그랬을 때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자리 22,400원까지는 한 번 더 볼 수 있는 거 여기 있는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단계적으로 조금씩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미용기기가 지금 굉장히 좋긴 합니다. 실제로. 핫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미용기기를 어제 말씀드렸던 그 4개의 종목들, 이 종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좀 더 보시는 게 좋고요. 우선은 지금은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상황으로 이제 갈 수가 있다는 거 우선 요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봤을 때 이 동국제약이 왜 좋으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피부 재생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라인업을 아주 잘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미용기기가 붙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훨씬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 거죠. 즉 이게 뭐냐면은 그 여름이 되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폭염이 지속되고 그 다음에 환경이 더욱더 안 좋아지면서 이제 많은 분들의 피부가 상당히 그 외부 환경에 의해서 빠르게 손상이 된다는 거죠. 예전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빠르게 이제 좀 진정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빠른 또 재생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더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걸로 봤을 때는 동국제약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포함해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1차 목표가에 매도하지 않아요.
더 가고 싶어요. 그래서 네. 2차 목표가를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좋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어쨌든 1차 목표가 달성했으니까 당연히 수익 실현 좀 하되 어디까지 가면 좋을지까지 좀 알려주세요. 자, 일단 첫 번째 목표가 일단 19,500원은 19,000원 일단 달성했고요. 500원 달성했고 그다음에 2차로는 22,800원 여기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동국제약이 특히 좋은 것이 조금 더 밀어서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이전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상황 보실 수가 있죠. 지금 굉장히 해가지고서 2020년대 이후에 그 정도의 거래량을 이제 조금씩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올라가는 지표로 봤을 때는 최종적으로 제가 볼 수 있는 거는 대략 27,000원까지는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도 충분히 저점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해가지고서 조정을 받고 이제 다시 올라가는 추세를 잡고 있으니까 굉장히 나쁘지 않은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요. 당연히 반도체 반등은 나왔고요. 근데 조금 이제 제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섹터가요.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항상 찾아보는 섹터가 2차 전지가 있고 엔터주가 있고 그다음이 게임주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오랜만에 쿠키런 신작 런칭에 성공하면서 대부 시스터즈가 포문을 열어줬고요. 그러면서 이제 크래프톤도 올라가고 있고 넷마블도 지금 한번 하락했다가 바닥권역에서 양봉 2개를 만들어 나오는 모습들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가슴 아픈 거는 NC소프트가 저번 주에 리니지 모바일 신서버를 출시했다가 평이 안 좋아서 지금 약간 망해가고 있는 느낌이고 그다음에 이제 리니지 이터널이죠. 이터널 TL이군요. TL도 지금 조금 대규모 업데이트가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좀 망한 느낌. 그래서 NC소프트가 지금 부진하고 특히나 카카오 게임즈는요. 제가 종목 토론방을 좀 봤더니 개발자 다 퇴사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주가가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창현 대표님한테 네. 어제 일단 대부 시스터즈가 포문을 열어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시프트업도 상장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게임주가 조금 이제 7월 이후에 좋은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너무 고통받는 분들이 많으셔서 좀 전반적으로 좀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데블 시스터즈라든지 크래프톤처럼 확실하게 실적이 좀 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좋을 거라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블 시스터즈 사실 이제 쿠키런 이제 뚜껑 열어봐야지 알죠. 근데 어쨌든 사전 예약자가 250만 명이었기 때문에 어떤 일 매출 한 5억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는데 이렇다 할 어떤 킬러 컨텐츠가 없는 회사들은 계속 조금 좋지 못한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주에 대해서는 뭐 좀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뭐 좀 압축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제가 이런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A소프트하고 네. 카카오 게임즈 그래도 요즘 심리가 안 올라가는 거 찾는 분들도 있잖아요. 혹시라도 A소프트나 카카오 게임즈를 신규 접근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신다면. 사실 저는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종목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비싸더라도 크래프톤을 사는 게 맞는 거고. 크래프톤 사는 네, 비싸더라도 만약에 눌리면은 데브시스터즈를 사는 게 맞는 것이지. 이거 이제 이만큼 빠졌으면 반등 주겠지 하면은 물론 반등은 줄 수 있어요. NC소프트도 약간 어떤 뭐 자사주를 매입한다 혹은 뭐 이런저런 이슈가 있으면서 뭐 순간적으로 그저께도 한 7%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또 어저께 바로 또 그걸 다 반납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추세가 돌아서지 않은 기업은 최대한 접근하지 않는 게 맞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유창현 대표님은 게임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보수적이다. 그리고 차라리 계속 말씀해 주시는 가는 업종에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NC소프트나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게임주를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차라리 조금 지금 가는 종목들 뭐 크래프톤이나 데브시스터즈 그다음에 시프트업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지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똑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성규 전문가님한테 어제 시간에도 좋았고요. 어제 장에서도 좀 또 두드러지는 게 자율주행 관련 섹터였습니다. 네. 알파벳에서 지금 산하 기업이죠. 네. 웨이모에서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로봇 주행 택시를 하겠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로봇 주행 택시라고 하니까 로봇가 운전하신지 아시더라고요. 네. 로봇가 아니고 자율주행 택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가 어제 장중에서도 뭐 라이코모를 필두로 많이 올랐는데 시간에서도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 관점 매력도는 어떻게 보시나요? 자율주행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뜰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가장 그 앞서 있는 데가 우선 테슬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중국 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적인 향이 좀 다르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 향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따기 위해 이 정도 그거를 그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지금 테슬라가 FSD를 중국하고 이제 좀 어느 정도 협력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진짜 그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그 전체적인 네트워크상의 조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 네트워크에 돼 있는 장비주들이 우선 움직이는 걸 보고 가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깔려 있는 그 5G 장비에 있는 그런 것들 아니면 여기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봤을 때는 당연히 지금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많은 변화가 있었고 테스트 그다음에 시행착오를 거쳐서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지금은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까지는 구현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과연 사고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까지 커버를 해주냐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여기서 자율주행이 간다 그러면은 대략 저는 한 8월까지 그 8월에 약간 좀 그 힘들어지는 비수기가 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끌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우선 카메라하고 라이다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봐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부품하고도 연결이 같이 되어 있는 복합 테마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더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삼성 전략회의도 진행이 좀 됐는데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이 부분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XL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음 달 초에는 CXL 2.0 D램에 대해서 장비를 또 검사 장비를 반입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네오셈이 함께 주목을 좀 받기도 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 이야기가 나온 만큼 CXL 관련주를 다시 한번 돌아봐도 되는지 같이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CXL 관련주는 지금 한 번 더 보셔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굉장히 그 CXL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래도 그 이 GAA라든가 이런 쪽하고도 같이 연결이 좀 돼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 그 CXL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둘 다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이제 또 관련해 가지고서 일단은 그 AI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으로 역시 이제 같이 연결이 돼 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역시 이제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네오셈도 있지만은 그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 종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봐주시고 그래도 일단은 대형주를 위주로 해가지고 특히 삼성전자를 저는 조금 더 강하게 밀어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이슈들 함께 체크해봤고요.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내용에 주목해보면 좋을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이창희 대표님은 두 노익장의 대결, 미국 대선 관련주는 이란 주제이고요.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은 조선주 아직 고점 멀었다라는 부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27일에 미국 대선 후보들의 토론회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아마 우리 시장 안에서는 관련 주들의 움직임을 좀 보이게 될 텐데 어떤 부분을 좀 미리 주목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이것도 세기의 토론이라고 하죠.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81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이제 예비 후보가 79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27일 오후 미국 시간 기준입니다. 동부 기준으로 27일 오후 9시에 첫 대선 토론을 하고요. 2020년 이후에 4년 만에 다시 한번 리턴 매치를 하는 것인데 지금 관점은 두 후보가 너무 나이가 많다 보니까 누가 실수를 하지 않느냐를 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여기서 큰 실수를 하면
치명타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발언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뭐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더 이슈가 돼야 되는데 이런 쪽에 이슈가 되면서 뭔가 조금 이게 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어찌 되었든 지금 초접전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0.9% 차이로 트럼프가 이기고 우세하고 바이든이 우세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라면 어디가 이길지는 아직 모르지만 또 이기게 된다라면 두 진영의 그 경제 정책이 너무 다릅니다. 뭐 바이든이야 뭐 공급망 재편성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현재 하고 있었던 거를 계속 끌고 가겠죠. 그래서 그 전기차라든지 뭐 중국 규제 뭐 이런 부분들 계속 가겠지만 반대로 공화당이 된다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뭐 그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라면 IRA 법안 폐지하겠다. 그리고 왜 우리가 그 기업들한테 세금을 주면서 공장을 짓게 만드냐? 공장 지었으면 그냥 그 생산하면 되지. 이렇게 말을 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11월 대선 결과에 따라서 퇴직 제도라든지 세금, 무역, 에너지 관련된 정책이 큰 변화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은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서 큰 정부를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트럼프는 정반대죠. 약간 작은 정부를 추구하죠. 그래서 세금을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세금 걷지 않고 그 부족한 세금은 관세라든지 이런 걸로 충당하겠다라고 말을 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그 트럼프는 감세라든지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바이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유지해 오던 전기차 충전 인프라 외에도 중국 덤핑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태양광이라든지 혹은 반도체라든지 뭐 그 배터리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조금 더 그래도 현재대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주가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반대로 트럼프는 석유, 천연가스 쪽 전통 에너지 업체를 계속해서 지원을 하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쪽은 조금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이쪽 태양광이라든지 이쪽 투자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타격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국방비 지출 관련해서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지난 정부에서 왜 우리가 세계 경찰을 해야 되냐? 그냥 각 국가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보호를 해야지. 라는 발언을 했었고요. 어쩌면은 이번에 그 대통령이 된다라면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지원이 끊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주요 국가들이 국방비를 조금 더 지출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또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두 후보 모두 공통 사항은 중국 대립이죠. 누가 중국을 더 강하게 규제하느냐라는 것인데, 그럼 중국의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기존의 정책 그리고 또 신규로 강한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관세로 엄청나게 중국과 마찰이 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결국에는 중국을 벗어나서 다른 쪽으로 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들 계속해서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가 지금은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이제 토론회이기 때문에 이제 그 결과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에 또 지지율이 또 변화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은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항상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셔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주식을 하면서
엔비디아를 바라봐야 되고 미국 대선 토론을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은 조금 자존심이 상하지만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니까요. 계속 그런 부분들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각 후보들이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내놓게 될지 이 부분에 따라서 또 관련주들의 흐름도 체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성규 전문가님께 질문 이 주제로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두 후보가 각자 다른 정책을 내놓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관련주들이 변동성을 좀 보이게 될 텐데 나는 이거 저거 신경 쓰고 싶지 않다 해서 두 후보가 어떤 정책을 내놓든 요건 잘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전력 설비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최근 또 시세를 내기도 했고 그래서 이쪽을 좀 바라보는 거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 궁금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전력설비 전선 구리주는 앞으로 계속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이유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의 사용량, 그다음에 기후변화에 따라 가지고 에어컨의 사용량이 폭증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기존에 깔아놓은 그 전선과 전력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결국은 앞으로 더 많은 전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도래해 있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있을 그 전력 설비망을 크게 두 가지를 깔아줘야 되는데, 첫째는 기존에 있는 전력망에 대해서 유지 보수한 다음에 확장해 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들어가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 전력망을 다시 깔아주는 작업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력 설비, 그다음에 전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구리주들을 같이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또 하나 얘기해야 될 게 탄소 나노튜브죠. 자, CNT 중에서 일부 구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그 도체로서 역할하는 탄소 나노튜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후보가 각자 좀 정책을 내놓게 되면 좀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저거 신경 안 쓰고 본다면 전력 설비도 괜찮고 앞서 말씀해 주신 탄소 나노튜브 쪽도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창희 대표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대리기랑 관련이 된다면 또 중국 쪽에서 히토류 가지고 이야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좀 주목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조선주 살펴보겠습니다. 워낙 또 최근 며칠 사이 한 이틀 정도 계속해서 좀 잘 가는 모습 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도 아직 고점이 멀었다라는 주제예요. 어떤 내용을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그냥 아직 고점이 멀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더 슈퍼 사이클이 더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조선하고 조선 소부장 종목들이 계속해가지고서 이제 상승 준비를 들어갔는데 일부는 이미 조금 전 고점 이전에 있던 저항대를 이제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제 그 HD 그룹, 즉 현대중공업 그룹의 계열사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봤을 때 조선주는 지금 현재 순환매가 돌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지금 굉장히 그 많은 상승을 보여줬고, 실제로 이제 대형주들 중심으로 봤을 때 특히 이제 그 현대미포조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HD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이런 여러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는 움직이는 하나엔진이나 STX 엔진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여러 주요한 소부장들이 많이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봤을 때 특히 이제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있는 조선사들이 자체가 풀더크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외국에 있는 그 조선사들을 조금씩 이제 인수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일단 하나오션이 그 필리 조선소를 미국에 있는 거를 일단은 인수를 했죠.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선은 그 미국에서의 그 미국 선적의 배를 가지고서 움직이는 게 되게 중요해졌다. 이런 부분을 일단 봐서 앞으로 미국이라든가 다른 유럽 쪽에서 있는 여러 그 배들에 대해서 들어갈 때 거기에서의 이제 그 조선을 조금 더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그다음 두 번째, 그 방산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 해군 함정들에 대해서 이제 그 MRO 사업이라 그러죠. 여기에서 그 유지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배를 순환시키면서 거기에 정비하는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이걸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방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또 지금 이 차기 인수업체로 지금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호주의 오스탈 조선소도 다시금 인수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즉 지금 이번에 물 들어온 김에 노를 젓자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슈퍼사이클은 당분간 최소 3, 4년은 이어질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고점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이후에 앞으로 이제 그 HD그룹, 즉 현대중공업이라든가 한진, 즉 HJ 같은 이런 회사들이 추후에 해외 조선소 합병에 들어갈 수도 있고, 실제로 오스탈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금 HD그룹이 그 하나하고 어느 정도는 각축을 벌일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전 세계에서 앞으로 조선소를 확보하는 데가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다라는 이런 기조가 당분간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선주 슈퍼사이클에 다시 한번 도입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좀 잘 가고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앞서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한화오션이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필리조선소 그 재무 구조가 그렇게 뭐 탄탄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급등했다가 다시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포인트에서 좀 기대감을 가져가 봐도 좋을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야기들을 하자면은 우선은 그 미국의 상선은 무조건 미국 국적의 선박으로만 다녀야 된다는 법이 있죠. 그래서 그 법 때문에 우선 이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IRA의 규제를 넘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그 조선소 인수인데, 이게 중국 조선소에 넘어갈 수는 없는 거니까 결국은 여기에 맞춰서 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 이외에도 이제 그 아직은 인걸솔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조선소들이 아직 있거든요. 그런 이런 방산에 관련돼 있는 조선소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런 그 움직임들이 좀 더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정말 핵심인 부분은 뭐냐면은 그래도 우방국이면서 그 조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즉 우리나라 같은, 즉 한국 같은 그런 나라에다가 해서 같이 좀 기술 공유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왜 이 이야기가 나오냐면 미국의 입장에서도 그 러시아의 기술들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 가끔 있는데, 우리나라가 예전에 불곰 사업을 할 때 그 이전에 그 항공모함을 들여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그 러시아 기술을 도입을 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조선소에서 많은 그 여러 가지 좀 변화라든가 아니면은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어떤 기술을 도입한 그런 배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를 통해서 더 고부가가치 선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비록 지금은 조금 그 약간은 재정적인 압박은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걸림돌이 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문제없이 오히려 더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을 주목하면 좋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네, 계속해서 오늘의 승부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코츠 테크놀로지, 김성규 전문가님은 DK라 꼽아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코츠 테크놀로지 살펴보겠습니다. 짧게 오늘 장안에서 어떤 전략을 취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코츠 테크놀로지는 이제 방상용 인베드 시스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LG 넥슨 칩 K2 천공이라든지 또 현대로테 K2 전차 이런 거를 이제 테스트를 거의 이 회사가 다 전담해서 테스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격, 진동, 습도, 온도 등 국방 규격에 충족하는 컴퓨팅 장비를 개발을 하고요. 또 최근에는 무기 탑재형 컴퓨터 장치 관련된 매출이 계속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그 무기 수출이 매년 갱신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최대치가 갱신되고 있죠. 수주 잔고도 엄청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수혜 입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요즘에는 방위 산업뿐 아니라 민간에도 적용이 가능한 로직 설계 및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또 새로운 성장 사업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궁이라든지 K2 전차, FA50 등 주 프로젝트에 계속 이 회사가 참여하고 있고, 이 회사밖에 거의 참여할 회사가 없다라는 걸 감안한다라면 약간 독과점적인 어떤 지위, 그리고 최근에도 주가가 좀 돌아서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수급 쪽으로도 뭐 기간
꾸준히 매수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도 이제 조금 약간 매수 우위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 단기 목표가는 3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난 4월달 고점이 29,700원이라서요. 그리고 2만 1,0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좀 분할 매수 관점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방위 산업의 위주지만 현재는 민간 기업에도 적용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겠고요. 차트상으로도 돌아설 수 있는 위치에 좀 놓여 있다고 하니까요. 주가의 추이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의 승부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DK락인데요.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네, DK락 일단 조선 그 관련된 소부장 관련주이고 밸브 그다음에 배관자재 관련돼서 제작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선박이나 플랜트 그다음에 수소 관련된 소재 그다음에 여기에 기타 유체 역학적인 배관에 제작되는 것 그다음 거기에 관련돼 있는 여러 액세서리들을 제조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여기에서 이제 밸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밸브들이 여러 그 플랜트라든가 아니면은 그 선박에서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지금 많이 이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해 석유가스전 탐사에서도 여기 관련주로 급등을 했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이외에도 사실은 플랜트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선박에 앞으로도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특히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게 LNG선, LNG 추진선 같은데 여기에 수주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매출 증가세인데 이 LNG하고 LNG 추진선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LNG 자체가 부식성이 있다 보니까 이 가스에 대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 내식성을 가지고 있는 자재를 가지고 아니면 코팅을 한 상태에서 밸브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전 세계적으로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DK락이 그게 가능하고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수소에 들어가는 여러 밸브나 자재로도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9,800원대에서 지지를 받고 어제 마감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830원 이 시초가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량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왔죠. 최근 한 10거래일 이상 굉장히 활발하게 들어왔고 최근 며칠 조금 쉬어가지만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자리에 있고 그다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서 봤을 때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11,900원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그 장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빠르게 치고 빠질 수 있는 그런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손절가를 했을 때는 8,700원 라인까지 그래도 위아래로 상당히 그 변동성이 큰 것을 기억을 해두셔가지고 여기에 이 자리까지 충분히 기억을 하고 그리고 움직이시면은 아마 괜찮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전문가님,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기업은 매우 좋은 기업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지금 이 DK락 또한 지금 대한고래 테마에 지금 엮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 차트를 봤을 때 악성 매물이 좀 있지 않을까. 그 신용을 써서 단타를 하려는 그 매물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은 됩니다. 왜냐면은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열렸잖아요. 네. DK락도 최근에. 네. 그래서 보통 이 기업은 조선 섹터의 그 성장 사업으로 주가가 건전하게 오를 수 있는 회사인데 지금 이 원치 않게 지금 뜻밖의 테마에 엮이면서 단타하시는 분들의 물량이 들어와서 좀 많이 물린 상황이거든요. 네. 이 부분의 변동성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금 현재 봤을 때 이 변동성은 결국은 그 모든 투자자들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자리가 무너지면 조금 더 바닥까지 갔다가 8,700원 라인까지 근처까지 간다고 보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다시금 올라간다. 즉 여기에 이 종목들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은 위아래로 꼬리가 굉장히 길죠.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굉장히 변동성 자체가 큰 종목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단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이 종목을 들고 온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자리이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오늘의 장에서는 굉장히 큰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따른 악성 매물이 갑자기 나와서 빠졌다가 들고 갔다 할지라도 이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 DK락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절대 여기에 대해서 신용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일단은 소액으로라도 해서 현재 이 시가총액에 맞는 규모로 들어가신다면 큰 손실 없이
많은 수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무리하지 말고 소액으로 분할로 좀 접근하자라는 조언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종목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수익률을 냈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장, 내일장 2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미국 대선 후보 토론회를 앞두고 어떤 섹터와 종목들 봐야 할지 짚어봤고요.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아직 고점이 먼 조선주 체크해봤습니다. 오늘의 승부주로는 코츠 테크놀로지 그리고 DK락 꼽아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증시 9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